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남북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죠.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의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북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오늘은 혼자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회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의 연례 행사로서 다녀오는 북중 국경, 북러 국경 탐방 이야기를 하려고 혼자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직접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 몇 주 정도 녹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녀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떤 얘기들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가시는 곳인가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2005년부터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 행사를 항상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제 혼자 가기도 했는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갔죠.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주로 이제 경제협력 현장에 가서 북한하고 중국이 어떤 경제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아오고 들어오면 이제 무슨 언론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겨레 20일 뭐 특정 언론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혹은 신동아 이런 잡지들이 기고를 해요. 그래서 해마다 기고를 꼭꼭 해왔죠. 어떤 때는 오마이뉴스에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북한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경제협력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고가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협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중국하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참고사항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유의 깊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시각적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덮는 거죠. 덮는 형태로서 갔다 오면 기고문을 낸 형식으로 이렇게 쭉 해왔어요. 2005년부터 가셨으면 이제 올해로 10년째 이제 가신 건데 횟수로 네. 10번을 가신 건가요? 사실은 더 많이 갔죠. 왜 그러냐면 거기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KBS나 뭐 이런 큰 방송사들이 좀 이렇게 그쪽에 취재가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KBS 어떤 통일 전망대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사실상 가이드에서 다 제작한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가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제가 처음 간 거는 사실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올해로 15년째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고. 근데 좀 많이 다니기 시작한 게 아까 2005년도부터 좀 많이 다녔고요.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만 갔죠. 그래서 이제 사안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막 경제협력을 위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북한하고 중국이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살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경제협력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를 했죠. 왜냐하면 보고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결국은 북중 경제협력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지 이런 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근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본다.
라는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확실히 구체적으로 잡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제 가시면은 어디를 이제 가시고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제 협력이라고 경제 관계죠, 그냥. 관계인데 경제 협력이라고 보는 거죠. 관계인데 주로 북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드나드는 게 동북지방으로는 단동하고 심양을 가장 많이 다닙니다. 네. 북한이 베이징에 자기네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심양에 주요 영사관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그 물자 교류가 한 80%가 단동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단동하고 심양은 주로 많이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북한하고 국경이 1,400km가 돼요. 압록강이 발원지에서부터 그 하구까지, 그리고 두만강이 백두산 발원지에서부터 또 하구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거점 도시들은 다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동이 규모가 제일 크죠. 그리고 그 주로 다니는 게 집안이라고 합니다. 집안현인데 옛날에 말하면 국내성이죠. 우리 고구려 수도였던. 네. 거기에 주로 가고요. 집안현이라는 데 많이 다녔고요. 그 위에 이제 또 림강이라고 있어요. 림강. 우린 잘 모르죠. 자강도 중강 옛날엔 진이었고 지금 중강군입니다. 북한에 자강도. 그게 많이 갔고. 그다음에 장백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에. 장백현. 네. 장백현이면은 그 장백산. 우리의 백두산을 네, 북한이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에 현으로 한 마을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은 양강도 해산시라는 데입니다. 근데 그 해산시가 인구가 한 18만 돼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 중에는 신의주가 한 40만 50만 되고요. 그다음에 큰 게 이쪽 두 번째로 큰 게 해산입니다. 꽤 큰 도시군요. 해산이 네. 크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18만 되는데 도시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지나가게 되면 저게 또 회령이라고 있어요. 회령. 회령이고 함경북도 회령이고. 회령이면 고령토가 많이 나는 곳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쪽 학창 시절에 배운 것 같은데 얼핏.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는 삼합이라고 합니다. 쌍허 그러는데 중국말로. 쌍허. 네. 쌍허라는 지방이고 그것도 세관인데 주민 왕래가 아주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하고 중국 주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 국경 지역에서 100km 이내의 주민들은 여권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조금 그렇게 큰 일이 아닌가요?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게 어떤가요? 캐나다하고 미국 정도는 아니고요. 네. 캐나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 캐나다 주민이나 미국 주민들은 여권 없이 그냥 운전면허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국경에서.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닌데 통행증이라는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통행증. 그러니까 여권은 아니죠. 근데 그게 편리하거죠. 왜냐하면 여권을 만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도에 가야 돼요. 수도나 혹은 총진 영사관을 가야 되잖아요. 영사부에 가야 되고 북한 사람들은 번거롭죠. 그런데 그 1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통행증이라는 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반대로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그 1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제 그 주민 그 교류가 활발히 되니까 회령입니다. 거기가 오히려 많습니다. 단동, 회산, 단동, 장백, 회령 여기가 많고요. 그 밑에 그 집안현에는 적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쪽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도문이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투먼. 예. 북한은 남양이라는 데. 네. 거기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훈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훈춘. 훈춘은 지금 우리 한국 겹도 많이 가 있죠. 훈춘에서 그 나선시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낮은 선봉 굉장히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나선은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주택도 사고 팔고 하고. 거의 중국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의 중국화됐죠. 예. 왜냐면 중국화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아니 이러다가 중국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저희가 흔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한 국민들이 그게 우려가 크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 특성상 굉장한 내셔널리티가 있어요.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지언정 그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 삼성 그 얘기하다 보면 북한까지 먹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일시에 통일하기 어려운 거 못지않게 더 힘듭니다. 중국도. 근데 이제 이런 우려들이 사실 백두산도 이미 장백산으로 그리고 실제로 뭐 소유권의 한 3분의 2 정도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백두산은 3분의 2가 북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학자들도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 백두산은 실제적으로 우리 땅이긴 하나, 그 영토가 원래 불분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런데 잠정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그쪽 동북에 많이 살다 보니까 동북 백두산은 우리 땅 그 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일본이 중국 거라고 이렇게 띄워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지역은 이제 남한 누구네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니까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국경이라는 게 원래 양측이 협약에서 이게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이제 중국하고 조선하고는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백두산에다 굼을 굽지는 않았었던 거죠. 사실은 막연하게 구웠던 거죠. 조선 예전에 우리가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하고 중국하고 청나라하고는 막연한 관계였고 백두산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간도 협약이라는 게 일본이 들어가서 중국한테 이제 조선 이렇게 병탄하면서 이거 너희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도 협약 무효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 어쨌든 국경이 명확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백두산은 중국이 반, 우리 반으로 나눠졌고 그거는 글쎄 우리가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경이 너무 명확해졌거든요. 그 명확해진 지가 50년이 넘고 6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바꾼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할린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 나헛카라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일본 섬이었죠.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러시아가 승전하면서 일본에서 가져갔죠.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가 다시 일본에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낮지요. 이미 거의 100년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내줄까요? 그건 어렵죠. 그것처럼 이미 그 국경이 명확하게 된 이후로부터 한 5, 60년 지나서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얻겠다는 건 조금 또 시대 조류 자체가 지금 그 땅의 크기로 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영토를 주장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제 영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입니다만 LG전자도 있고 많은데 중국 가서 물건 많이 팔면 되죠. 사실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영토를 꼭 가져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많이 팔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뭐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영토가 작더라도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기업을 성장시켜서 외부로 진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덜란드가 그런 나라죠. 조그만 나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는 이제 훈춘에 넘어가면 나선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이고 러시아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번 여행은 저희는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들어가셨나요? 항상 중국으로 갔죠. 러시아는 비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북한하고는 경제 교류가 많질 않아요. 비중 자체가 아주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워낙 그게 뭐 북한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려고 나빠지려고 그렇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 영토는 광활합니다. 첫 번째. 중국 영토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영토보다. 그렇게 큰 데다가 저기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이렇게 국경 가까운 데가 경제가 주로 문화나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동양의 맨 끝에 나라에 조금 점유하고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 국경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몇 킬로. 국경이 몇 킬로밖에 안 되는 나라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중국은 북한하고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1,300~400km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북한을. 그런데 뭐 러시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는 절차가 좀 복잡했고요. 그런데 다만 요새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게
북한이 요새 중국하고 간 경제 협력이 굉장히 삐걱삐걱해요.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인력 파견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관계가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종속적 그런 경향이 약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자원을 갖다 중국에 주로 파는 그렇죠. 1차 상품을 갖다 파는 형식이었는데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봐요. 정서가. 우리는 뭐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특별히 나쁘게 보진 않지만 좋게 보질 않아요. 일단 중국 기업들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1차 상품을 가져오던 게 다 중지시켰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변화가요? 일반 그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호감이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나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원래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나라가 작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몽골도 자기네하고 접한 나라고 러시아도 접한 나라고 베트남도 접한 나라고 네팔도 접한 나라고 많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붙어 있고 그 여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남한한데 큰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라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기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정권들끼리 좀 친한 거, 뭐 각별한 거와는 좀 별개로 별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 가보면 뭐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도 큰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쬐끄만 나라로 봐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다만 한국 문화를 선호해요. 그렇죠. 한류가 지금 굉장히 중국 내에서 붐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힘이라든지 장점이 있으니까 좋게 보는 거지. 이게 나라 자체는 아주 작은 나라로 인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은 강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제가 처음에 가서 좀 어려웠던 게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그냥 조그만 나라로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위화감을 가진다거나 소위 말해서 정말 강대국이야, 정말 큰 나라야, 뭐 와 이런 느낌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인식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게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는데 중국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지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허물없는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특히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족 중에. 고위 외교관이나 당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미국 하란 대로 하잖아. 너희는 독립국가가 아니잖아. 딱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기분이 저도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독자적 목소리를 못 내잖아.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문화는 강대국인데 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참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얘기할 때 나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죠.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는 중국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는 해요. 근데 대외적인 정치적 용어를 신중하게 하죠. 한국을 존중하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너희가 지금도 잘 산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부상하고 있고 언젠가는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5천 년 동안 너희보다 문화적 우위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건 보통 지식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현재하고 미래는 아주 중요한 거다. 과거는 과거다.
그렇죠. 예. 뭐 여전히 중화 사상이 지배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상이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떴고 콧대가 높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자존감이 강한 민족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이 5천 년 동안 그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5천 년 동안 그렇지 않을 상황이 놓을 수 있다는 상황도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미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잘 예. 관리하면 운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예. 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고 군면하게만 행동하고 그리고 진취적으로만 계속 나아가면 큰 나라보다 오히려 혼란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통일이 돼서 남북관계가 안정이 되고 통일 국가가 되고 이제 한반도가 좀 안정성만 유지하면 사실 한민족이 전 세계 어디 하나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분단 국가고 분단이라는 상황이 계속 한반도의 불안정 요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예 북한을 다른 나라로 상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포기할 거냐?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계속 경쟁 관계에 놓이면 불안정 상태죠. 그리고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건 언제든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통일이 된다면 다른 상황이죠. 네. 그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희는 뭐 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분단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도 국가로 배우면서 저희가 말하는 국경이라는 거는 그냥 바다예요. 그렇죠. 근데 육지로 된 국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 처음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의 뉴욕주에서 2년간 연구했죠. 활동을 했는데 캐나다 이게 토론토까지 그냥 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야, 이거 국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차 타고 올라가면 돼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요. 미국인들은. 우리는 뭐 유학생들이었으니까 그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바로 건너가요. 바로 건너갔다 바로 건너온다고요. 그리고 쇼핑 가서 뭐 그 물건 뭐만 어느 정도 양만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져올 수 있고. 국경이라는 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녀오신 부분이 이제 그런 중국과 거죠. 북한의 국경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미 러시아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또 중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는 이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자유로워요. 특히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관광객이 많이 건너가요. 북한에. 아주 자유롭게 건너가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폐쇄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북한을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편하게 넘어간다.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요. 그거 가보시면 그리고 또 단동 같은 데는 아침에 건너갔다 저녁에 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넘어가더라도 아마 이제 제약이 좀 있지 않겠어요? 북한 내에서? 어느 물론. 선까지만. 근데 나선 같은 데는 중국 완전히 개방된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은 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직 단체 관광객 위주로 뭐 이렇게 다니는 건 맞는데 근데 기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자유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우주에서 그 OEM 방식으로 뭘 생산해서 중국에 가져오는 기업체 제가 사장님 한번 알거든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건너갔다 또 오후에 넘어와요. 그러니까 뭐 주문하는 거 여러 샘플 가지고 건너가서 이렇게 만들라고는 원자재랑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럼 오후에 그냥 빈몸으로 돌아와요. 며칠 있다 또 가서 그 샘플 다 제조한 거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뭐 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광객 이용에는 개별적 자유관광객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북한이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됐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숙한 거지.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 관광객들이 아직 자유관광 초기에 지금 단체 관광 위주로 오잖아요. 개별 관광은 적지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별 관광이 될 거예요. 그것처럼 초기에 이제 개별 관광 막 허용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 수준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관광 막 단번에 허용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 그냥 여기 다 그냥 건너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걸 약간 통제를 해요.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그래서 비자를 아직도 완벽하게 자유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러시아 간 거는 아까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러시아로 갔던 거는 러시아하고 과연 어느 정도 교류가 하는지 가보고 싶었고요. 네. 다행히 러시아가 이번에 비자 면제 협정이 한국하고 체결돼 가지고 비자가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버딩하면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러시아까지 갈 때는 뭐 시간이 한 10시간 걸리니까 너무 멀고 모스크바까지는 이제 동북만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동북에 북한하고 국경을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 동양을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게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 말로 동양의 아주 섬이라 그러죠. 동양이 아주 미항이라 그러죠. 그 블라디보스톡에 항구가 있는데 되게 군항이에요. 군사적 요충지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았지. 주변부 도시죠. 그런데 뭐 어쨌든 러시아 가서 제가 이번에 받았던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가 되게 몇 개 민족 정도는 있어도 이렇게 다문화 민족인 줄 잘 몰라요. 중국은 55개 민족이라 그래요. 다민족 국가라는데 러시아는 몇 개 민족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러시아는 워낙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해체되면서 각 민족별로 독립국가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그냥 러시아라는 거는 슬라브 민족 중심의 어떤 단일국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막연히 했는데 아닌가 봐요. 러시아는 그 분열이 된 그 민족이 분련돼 나가서도 기존에 이쪽에 와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20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다민족,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블라디보스톡도 들어가면 헷갈릴 정도입니다. 워낙 다른 종족들이 많습니다. 저기 아랍 쪽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백인, 흑인 다 섞여 있어요. 동양인, 아랍인, 아프리카인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백인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백인도 머리도 하얀 사람도 있고 군발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미 북한에서 러시아를 배웠으니까 러시아 역사와 문화라는 거를 세계 역사 시간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었으나 이제 한국에 와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감을 좀 잃었다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족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1시간 정도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기차가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인상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낡았고 옛날 건데 위생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민족 자체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항 청소한 거 보니까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시설은 낡아서나 깨끗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차 타고 들어갔고, 근데 영어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걸 물어봤는데, 당신 말 못 알아듣겠다 이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유창하게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핑계를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젊은 사람들하고는 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요, 러시아도. 그래서 잘 타고 시내 들어갔다가 이제 바그자리라는 아프터바그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외 버스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말로. 거기 이제 아프터바그자리라는 데 가서 이제 호텔에 묵고 이제 다음날 핫산이로 나갔죠. 근데 이제 호텔비가 무지 비싸더라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텔비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장급 요관 하는데 한 7만 5천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소득 수준 대비 좀 비싼 거 아닌가? 7만 5천 원이면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어쨌든 저는 게스트하우스 길게 여행해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서 1,500루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만 5천 원에 들어갔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바디랭귀지로 찾았습니다. 영어가 안 통합니다. 다행히 중국인들이 장사하는 시장에 가면 좀 있어서 중국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좀 했고, 거기서 이제 잘 해서,
옮겨갔죠. 옮겨가서 이제 그라나스키라고 하는 도시를 갔어요. 그게 뭐냐면 북중 국경, 그러니까 북러 국경 핫산을 관할하는 주 지역명이에요. 그라나스키라는 데 갔는데 거기를 한 6시간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철길은 잘 통해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열차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 북한 쪽은 전기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철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철도를 개통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하고는 교류가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걸 말해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요란하게 보도됐죠. 철도 개통했다고. 근데 실제로, 전기철도가 아니고, 디젤 기관차가 다니는 철도였고, 그라나스키까지 저희가 한 5시간 버스 타고 갔죠. 가서 이제, 그 변방에서 그 군인들한테 허가를 맡아야 그 국경까지 다시 한 60km를 더 나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겁을 다 주더라고 거기 사람들은. 군대에 허락 못 받으면 못 간다고. 근데 전 허락 안 받고 북한에서 남한에도 왔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비자 그냥 줬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그라나스키까지는 그냥 갔고요. 그 택시기사 거기 아시는 분 한 번 제가 섭외를 해서 러시아인, 세르비아인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거기까지 갔다 오겠다고. 그 퍼밋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 타면. 그래서 택시비도 주로 중국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면 이 사람들은 한 4,000루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4,000루블이면 큰 돈이에요. 한 2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12만 원, 3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군요. 근데 이제 한 2,000루블에 갔다 오겠대요. 러시아 사람은.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거기서 호텔에 묵고 이제 갔다 왔죠.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그게 왜냐면 전쟁을 안 겪은 지역이고 거기는 포탄이 우리나라처럼 떨어진 지역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안 겪은 지역이에요. 그거 아마 러시아 가면 그 자연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가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알거든요. 이게 천년 수림 같은 게 쫙 펼쳐진 거 있잖아요. 벌판 쫙 초원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이런 느낌. 이런 얘기는 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왔어요. 네. 찍어왔는데 이게 영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딱 뭐냐면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 자연이 주는 평안함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자연이.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실됐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몇백 년 동안이 온 그 천연 수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 평화 이런 느낌. 느낌이 아주 쫙 있습니다. 나무가. 그리고 그냥 초원이 그렇게 펼쳐졌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농사짓고 많이 살았죠. 네. 근데 지금 다 도시로 빠져나갔는데 러시아도.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국경 한 60km 가는 동안에 다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가는 건 만약에 북한하고 연결되면 철도가 연결돼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낭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기차 타고 쭉 하면서 버쳐진 그 자연 환경이 호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타고 나가서 이제 핫산이라는 데 갔습니다. 핫산이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핫산이라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 국경 도시죠. 거기 이제 건너가는 건데 핫산이라는 게 군인들만 대다 지키고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마을에 한 30명도 돼 안 돼요. 군인들밖에 없고 기차역만 조금 우리 시골역까지 딱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좀 실망했어요. 국경 도시가 이 정도로 단동같이 생각해. 단동은 크잖아요. 생각보다 커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북한 땅하고 러시아 땅하고요. 뭘로 막아놨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조망으로 대충 막아놨는데 대충 무슨 국경인지 뭔지 헷갈리더라고. 너무 허술하더라고. 그냥 표지판만 설치돼 있나요? 국경이라고? 네, 표지판하고 대충 철조망했는데 사실 마음 먹으면 넘어오겠더라고요. 군인들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감시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고. 근데 왜 탈북하실 때요, 다들 그 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러시아 쪽으로 탈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가 봐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핫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대도시로 들어가는 게 한 7시간, 8시간, 한 400km가 나가야 되는데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인가.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육로로 이동하기. 그 왜냐하면 북중 국경은 넘어가면 다 인가들이 있어요.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러시아 쪽은 그게 안 되고, 그 중국엔 조선족이라는 우리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는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다 러시아에는 우리 동포들이 별로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인식하는 그 탈북 상황이나 북중국경 설명하는 게 굉장히 살벌하고 무섭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인식하는 거는 일단 자기가 불법이라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그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 안 한 상황에서 그거를 느꼈을 땐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해외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국경보다 제일 허술한 게 홍콩하고 중국하고 국경 한번 가보세요. 그 선전하고 우리 휴전선보다 훨씬 더 삼엄해요. 오히려 북중 국경 가보면 우리 휴전선보다 훨씬 더 허술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경비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북한 지역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중국 쪽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넘어오는 게 아주 쉽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외부에 대해 인식 능력이 없게 되면 그렇게 두려운 거지, 실제로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주 상황하게 돼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쪽에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가보시면. 군인들 버텨서는데 죽기 살기로 도망가겠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그 보초 지키고 있으니까 뭐 총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밤에 뭐 조용히 뭐 강아지같이 물소리나 다 두만강 압록강에 물소리가 나는데 조용 한 몇 시간 동안 기어가면 그걸 어떻게 잡아? 사전에 잘 파악했다가. 사실 마음 먹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못 잡는 거죠. 아, 소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너무 쉽게 넘어와서 그러는지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였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38선 우리 그 휴전선 가보십시오. 그러면 휴전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 거기는 아예 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근데 우리 남한에 지금 비춰지기로는 북중 국경이나 북로 국경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살벌하게 묘사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러시아를 건너갔다가 거기서 이제 훈춘이라는 데를 건너왔습니다. 훈춘까지는 또 택시 타고 그 아저씨 러시아에서 그 택시기사의 집 가서 저녁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금방 사귀셨나봐요. 네, 또 사귀어가지고. 근데 그 러시아인들이 되게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백인들이. 제가 받은 느낌이 좋고 자기네 집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니 말도 잘 안 통하신다면서요. 바디랭귀지로. 근데 러시아 그 수프가 우리네 국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빵이랑 훌레브, 러시아어로 빵이 훌레브입니다. 빵하고 스프하고 같이 이게 저녁을 먹고, 자, 다음날 훈춘까지 다시 태워져서 훈춘에서 버스 타고 중국을 넘어왔어요. 근데 중국에 넘어오니까 거기에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뭐, 두루두루, 뭐, 기업도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시청 사무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청 사무소도 거기에 있고요. 많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북한하고 개방할 때를 대비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개방이 안 돼서 지금 남북관계가 꼬이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원래 남북관계가 좀 이렇게 풀리면 북한을 통해서 물류를 동북에서 가져오려고 다 사무소들을 두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가 있네요.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직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이가 뭐 그 훈춘에 넘어가는데 비자가 좀 중국 가는데 비자가 참 어려워서 좀 애먹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우리 상사 주재원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한 분은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보증서 가지고 비자. 그러니까 중국은 비자 제도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아예 배 타고 원래 배에서 다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한국 내에서 받아서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는 국경 넘을 때 비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 줘요. 그거는 이미 다 단체로 딱 확인된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증 서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증 서겠다니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이제 국경까지 나와서 그분이 이제 차 가지고 나와서 이제 비자가 건너갔죠. 건너가니까 그 훈춘은 예전같이 북한하고 경제 교류가 줄었다 늘었다 이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라선시라는 데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줄은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지금 북중국경에 가서 보니까 단 하나 북한이 자원을 중국으로 팔던 부분은 상당히 위축되고 줄어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북한 쪽에서 자원 반출을 줄인 건가요? 북한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하나는 중국 쪽에서 약간 제한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은 정부는 개입 안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북중 간의 경제 교협은 개인 기업 간 거래의 문제지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관여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규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투자를 적게 하게 되겠죠. 규제가 적을 때는 북한 인출을 많이 했어요. 중국도 자원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좀 제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성택이라든지 중국하고 이게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숙청당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북한에 핵실험도 하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이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활성화를 북한은 또 마침 잘 됐다 이렇게 러시아하고 좀 관계를 했고요. 러시아에서 제가 보니까 건설 노동자가 많이 파견돼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2만 명이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건설 노동자가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거는 오롯이 그 개인의 소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한 50만 원 자기가 소득이 가고 50만 원 국가에 바친다 그래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북한 노동자를 만나서 해보니까 참 네. 똑같은 우리네 아버지더라고요. 딸 가진 아버지를 한 번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남한 사정도 많이 얘기해줬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여러 명이 같이 다니면은 네.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이 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이런 건지 잘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는 핵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잘 사니까 잘 협력하면 통일되면 잘 살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한 거죠.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옛날 같이 이게 개인이 국가를 넘겨받는 이런 나라 체제를 용인을 못한다. 다 선거로 결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북한 주민이었다가 소장님은 탈북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북한 주민으로 살고 계신 분 눈에 탈북한 소장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전 탈북했다고 안 했죠.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근데 그분들은 놀라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네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고 자기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잘 해주니까. 근데 좀 놀라죠. 뭐.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탈북한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거 해야 될 뭐 사정이 있으면 하고요. 근데 사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탈북했다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뭐 얘기를 안 한다거나 꺼려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무서워하죠. 자기 혹시 꺼득일까봐. 그리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잘 이렇게 헤어졌고,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1대1로 만나면 잘 움직이고요. 그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집단으로 만날 땐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훈춘에 넘어오니까 훈춘에서도 그런 북한하고 이렇게 거의 팬딩 상태, 경제교류가 약간 주춤하고 서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도문이라는 데는 또 어떤 데가 있냐면요. 훈춘 옆에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북한의 남양인데요. 거기에 조선공업원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공업원. 그게 왜 조선공업원이냐면요. 우리는 말하면 옛날에 서울의 구로공단 같은 데예요. 아시죠? 공단이라는 걸 조성해서 막 인력을 활용하는 데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공단들에는 외국인이 많이 와 있죠. 내국인이 적고. 그 조선공업원이 왜 조선공업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안 합니다. 그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공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다 중국 기업인데 거기 고용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공업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사장들은 다 중국인들인데 그 안에 그 자금을 대는 뒤에를 잘 조사해 보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나 뭐 남북관계 지금 경색 국면 때문에 거기 가서 공업원 그 사업을 북한 노동자를 쓰고 싶은데 그걸 쓰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대표, 중국 말하는 파런 따이표라고 그러는데 법인 대표를 중국 사람으로 세우고 소위 말해 바지 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바지 예. 사장을 중국인이 세우고 한국인들이 하죠. 음. 그래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 중국산인 중에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앞에 나서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그분하고 저 사장님하고 한국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분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교분이 있었고 북한 노동자들을 이제 남한에 언론사들에서 찍어갈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북한 노동자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보고 북한 사람들 꼭 안 쓰고 중국 사람들 쓰면 되지. 뭘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북한 사람들 뭐 통일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냐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이익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중국 인건비보다 북한 노동자의 인건비가 비슷합니다. 인건비는 비슷한데 결국은 노동 안정성 하고 그 품질 그리고 근로 환경 이게 세 가지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 안정성이라면 뭐냐면 중국인들은 직장 다니다가 휙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딴 직장에 가면 되니까요. 비슷한 돈 내고. 그런데 이 중국 이분들은 안 떠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관리자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결성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주 결선율이 근데 기업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 아주 기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일을 잘 안 했대요. 근데 요새는 일을 굉장히 잘한대. 그게 왜냐면 도급제를 준답니다. 거기 나와서는 50개 딱 맞추면은 그 돈을 주고 그 못 맞추면 돈을 안 주는데 더 달라 그러면 더 그랬지 더 못하진 않는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게 참 애를 먹었대요.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고 일을 시키는 게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씩 하고 계약을 조건을 달리 한 거예요. 그 관리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아주 좋답니다. 품질도 잘 나오고. 그것도 기술 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인은 또 통역을 세워야 되고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다 우리말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만 섞어 쓰지 않으면 다 알아들으니까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서 기술공들을 활용하는 게 아주 편리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통일을 위해서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기업인들은 그 이익이 되니까 북한 노동자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유, 소장님, 통일도 경제적인 이득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의 귀를, 이목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남북 교류를 하되 상호 공생과 이익이 되는 점을 찾자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붕괴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 스탠다드에 적응해 올 수가 참 스트레스일 거고 우리도 또 그들에게 충족시켜줄 만큼 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공업지구 같은 걸 개성공업지구 같이 북한에다 여러 개를 열어서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도 북한에 살 길을 열어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도 이익이 돼요 그게. 왜냐면 어차피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도 뭐 250달러에서 400달러거든요. 중국 같은 데 400달러고 베트남은 250달러예요. 아주 평균 그 노동 임금이. 근데 우리 북한은 지금 이번에 올라서 125달러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왜 굳이 그를 통일한다느니 북한을 붕괴시킨다든지 북한 불안하게 하면서 이익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냐고요. 저는 북한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냐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 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비자도 그냥 러시아는 이런 데 건너가서 받아가지고 금방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 비자가 그 다른 데 나가도 우리 영사관에서 다 해주니까. 왜냐면 혹시 국가기관에서 번거롭게 할까봐 귀찮게 생각하더라고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저 뭐 물어보고 이럴까봐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자주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한국을 설득했습니다. 국정원을 편을 들어줬습니다. 야, 국정원이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건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들어와도 괜찮다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소장님? 아니, 국정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고. 그 정도입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얼결에 북한 국정원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아니 너무 한국을 안 좋게 보더라고 그분들이. 한국인들이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조국인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들하고 제 대화 속에서 아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그분들이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 노동자들이.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갈 수는 있대요. 근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 안 가려고 그런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족들한테,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만 해주고. 네, 안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계속 거기서 그냥 생활을 그러니까 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돈 벌던 시대죠. 그렇죠. 일본 그렇죠. 가서 돈 벌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웠죠. 그리고 우리 경제를 그만큼 살려놓으신 겁니다. 박정희가 살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살린 거죠. 우리 민중들이 살리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짠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못 가니까 처녀나 총각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된대요. 연애도 자기네끼리 잘한대, 연애도 막 한대요. 그러니까 뭐 북한은 허락 받고 연애하냐 이거 아니래요. 아주 자유롭대요. 근데 이제 북한 젊은이들도 요즘은 굉장히 거기 자유롭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네. 사실 제가 살 때도 연애 결혼이 더 많았어요. 도시는. 그리고 연애 결혼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중매 결혼은 농촌 총각들이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똑같대요.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그리고 제일 힘든 문제가 이번에 제가 신동아 8월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송 청취자들 위해서 제가 먼저 들려드리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여자 문제라, 이성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로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들이 말입니다. 네. 3년 동안 자기 남편을 못 보니까. 아이쿠야? 그런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쿠야? 예.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남자 사장을 와서 뭐 이렇게 막 붙잡고 손을 잡고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게 느낌이 사장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참 난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난감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북한보다는 중국에서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좀 접하다 보면은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내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다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면 중국인들인데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이게 문제를 못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우리 관리자들이나 한국인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네. 이 성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 근데 이제 처녀총각들은 자기네끼리 연애를 다 한대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들은 3년 동안 못 보니까. 그게 살짝 문제가 되고. 혹시라도 저는 또 왜 동남아에서 한국인 기업가들 중에서 조금 개 중에 좀 약간 나쁘신 분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혹시 그 문제는 없는지. 제가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민족한데 그런 건 내 치사하게 안 난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같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한테도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긴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는 게 왜냐면 그래도 누군가의 아내가 아버지가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설득을 한대요. 아주머니 이제 좀 더 참으면 이제 돌아가서 실컷 하시라고. 오히려 자기가 설득하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었고. 왜냐하면 거기서 북한 노동자들이 만나는 그 한국인 기업가가 사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후에 북중국경을 쭉 여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네.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은 우리 김영덕 소장님이 또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 그 국경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맛배기만 보여주셨거든요. 예.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또 그 이야기 풀어주신답니다. 소장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